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어요.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언니 오빠들과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돌아가셨죠. 아무 힘없는 엄마와 저는 다 큰 성인인 오빠, 언니들 집을 전전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20살이 되던 해 제 가정을 가지고 싶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를 못 살게 쫓아다닌 남편이 단지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딱 그 모습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 간경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 있어 1순위는 술 안 먹는 남자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남편네는 크게 한식집을 하였습니다. 그 주변 고시원도 있고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이었어요. 식당이 잘 되다 보니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아들 하나인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상욱이도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만 줄줄인 집에 뭐 볼 게 있다고 장가를 간다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다. 눈이라도 달고 다닌다니 걔는. 진짜 아들 하나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아주 딱이다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주 잘 알게 해줘야지. 안 그래 엄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 꼬셨는지 아주 그걸 후회하게 만들겠어. 감히 아무것도 없는 게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을 필려고 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우리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시집을 와 지까짓 게? 내가 진짜 못 산다 정말. 아들 잘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진짜 억울해. 아무리 아들은 장가를 가는 거라곤 하지만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애도 아니고. 제가 시집 오기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벼르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직접적으로 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단 한 번도 가정의 안락함을 느끼지 못한 터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저희 언니들도 저에게 빨리 시집을 가라며 눈치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속상하게도 집이고 어디고 마음 붙일 곳이라고 전혀 없었어요. 그저 빨리 제 가정을 꾸려서 안락하게 사는 것만이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길이었죠. 네가 20살 됐으면 이제 알아서 앞가림은 해야지. 시집을 가든지 혼자 독립을 하든지 언제까지 엄마랑 둘이서 이 집 저 집 전전할 거야? 너 좋다는 남자 있을 때 얼른 시집 가.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널 어떻게 책임지겠어. 너도 성인이 됐으면 이런저런 앞가림은 할 때잖니. 그래, 큰언니 말이 맞아. 여자는 그냥 시집 가서 살림하고 사는 게 최고야. 우리 형편에 널 대학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 좋다고 하는 남자 있을 때 꽉 잡아. 뭐 집도 빵빵하고 넌 그 집에 가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지. 무조건 꽉 잡아.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최고야. 그게 최고의 팔자라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잡아. 이렇게 친정에서도 제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철없던 어린 나이, 제 삶의 안락함을 찾고자 결혼을 하였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서서히 변해 가더라고요.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던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술을 한두 잔 하기 시작했고, 점점 저와의 약속을 어기는 날도 잦았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속상했지만, 말하면 싸움뿐이 되지 않아 참는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그저 참기 힘든 날에는 한 번씩 속상한 마음을 비추곤 했지만요. 심지어 남편은 핸드폰을 숨기고 연락이 되지 않는 날도 많았는데,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따져봤자 저만 손해였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잘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딴판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했잖아? 너도 어차피 내 배경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집도 절도 없는 애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웃기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집도 절도 없는 애? 당신도 날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나 만만히 여긴 거고? 아, 그만하자. 네가 이렇게 바가지 긁을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말 잘 듣고 얌전할 줄 알았는데 나야말로 사기다. 너무한다 정말. 연락도 안 되고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아주 뻔뻔해. 그렇게 뻔뻔하게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게 서방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집구석에서 매번 그딴 생각만 하냐? 너같이 취집한 것들이 그래서 문제야.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그마저도 모자라 제 아픔까지 들춰냈어요. 참 슬펐지만 어리기도 했고, 그때 당시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갈 곳도 가진 것도 없는 애가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전 결혼을 하고 바로 시댁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의 호통 때문에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쁘게 일을 하니 정신적으로 남편과의 힘든 점, 시댁의 구박은 버틸 수 있더라고요. 몸이 힘드니 그저 지쳐 잠드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고 보니 매번 집에만 있는 것보다 조금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았고, 힘들지만 괜찮았어요. 밥값은 해야지.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 네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식당 나와서 도와주는 건 당연하잖아. 그래, 올케가 나와서 일하는 건 당연하지. 바쁘기도 엄청 바쁜 가게니까 아마 빡세게 일해야 할 거야. 꾀부렸다간 알아서 해. 결혼했으니까 내 가게라고 생각하면서 하란 말이야. 그래야 여기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지. 일단 제가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마음에 들게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도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한번 가르쳐 주시면 100은 아니더라도 90까지는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어이구, 이 일을 그렇게 만만히 보시겠다? 참나.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옷 입고 하는 거 다 여기 임금에서 채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지? 며느리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야. 이 집에서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라도 들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은커녕 휴일 한번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음식을 배우고 손님을 받고 서빙을 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었어요.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손님들을 보는 것도 참 좋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일을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제 몸은 점점 부스러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서빙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휴일이 없이 매번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 제 몸이 그렇게 축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무리를 해서 온 과로입니다. 수행 맞으시고 좀 쉬셔야 해요. 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혈압인데다가 네, 일단 오늘은 수액만 맞으면 되나요? 다른 약 처방이나 이런 건요? 제가 이렇게 쉴 형편이 안 돼서요. 본인 몸이 더 중요하지. 지금 계속 또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더 큰 병을 얻어요. 의사는 극구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쉴 수는 없었던 게 너무 바쁜 식당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은 제 몸 걱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쓰러진 저를 탓하더라고요. 몇 년을 한 번도 안 쉬고 일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시댁에서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너무 속상하고 조금은 저를 아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게 뭐가 있다고 픽픽 쓰러져? 가게에서 진짜 내가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몸이 좀 안 좋으면 말을 하면 되지. 미련하게 그게 뭐야 정말? 누가 너 안쓰러워한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너도 참 어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 괜찮냐?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다 쓰러진 건데. 어머, 옳게. 지금 눈 부라리고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참나. 몇 년 뭐 이랬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아주 웃겨. 최소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걱정도 안 하시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일만 했는데 전 그냥 남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지금 확실히 깨달았네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어머님, 형님, 속상하네요. 제가 이렇게 형님과 어머님께 섭섭함을 표하자 남편 또한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철저히 남의 편이었죠.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은 없었지만 몸까지 아프고 나니 참 서럽고 그제야 결혼에 대해 회의가 들더라고요. 난 단지 안락한 가정을 원해서 결혼을 한 것뿐인데 이건 안락이 아니라 그저 날 업신여기는 사람들만 더 늘어난 꼴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혼의 용기는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혼하면 난 뭘 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에요.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이게 진짜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이제 우리 집이 만만해? 너 때문에 오늘 장사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엄마랑 누나한테 네가 지금 눈 부라리고 대들 때야? 뭐라고? 넌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치는데? 지금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당신들 너무한다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번 내 잘못 내 잘못. 그래,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그냥 다른 가게에 가서 일하면 그만이야. 차라리 그러면 고정적으로 쉬기라도 하지.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누구 겁주니? 아주 이게 한번 쓰러지더니 머리가 다쳤나 막말을 하네 아주. 너 쫓겨나고 싶어? 지금 네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는 있고 너희 엄마도 지금 네 형제들 집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며? 그날 그렇게 사달이 나고 참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족이 많으면 뭐하나
단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걸. 이런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그렇게 저 역시 퍼부은 그날이요. 그래도 그게 좀 먹혔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주방과 홀이 아닌 계산대로 위치를 바꾸셨어요. 그나마 좀 육체적으로 덜 힘든 곳으로 말이죠. 웬일인가 싶었지만 역시나 그 이유는 가게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보고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가면을 쓰고선 인정사정 없는 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나마 지속적으로 저에게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버틴 것도 있었어요. 어머, 세댁, 괜찮아? 아유, 그러게 좀 쉬면서 해야지. 맨날 출근한다 했어, 진짜. 아무리 사장님이지만 진짜 독해. 어떻게 며느리도 딸인데 몸 한번 아껴줄 줄을 몰라? 시험시험 해.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딸 같아서 그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아주머니들 때문에 일할 맛은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챙겨주니깐요. 우리야 세대가 안쓰러우니까 그렇지. 어린 나이에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힘들면 우리한테 털어놔. 남편이라고 맨날 가게는 안 보고 돌아다니는 꼴하고는 그런 아들 잡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만 쥐잡듯 잡는다니까. 에휴. 식당 이모님들이 잘 챙겨준 덕분에 엄마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모르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육체적인 노동을 좀 쉬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농수산물 시장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가게를 비우시는 날이 있었는데 항상 채소나 물건들은 본인이 직접 보고 사셨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농수산물에 가신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가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피죽도 못 먹을 것 같은 한 소녀가 들어와 밥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받고 서빙이 나갔는데 그 소녀는 밥을 받자마자 얼마나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어 치우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가난한 고시 준비하는 학생 같았고 그래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학생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를 모아서 저에게 살포시 주더라고요. 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오늘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받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나머지 돈은 내일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이 앞에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혹시 못 믿으시겠다면 제 신분증도 드릴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이런 실례를 저질렀네요. 어머, 아니에요. 이 돈 넣어두세요. 아유, 뭐 힘든 형편에 그럴 수도 있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급하게 드시던데. 그 학생의 말을 들으니 왠지 제가 형제들의 집에 전전하며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보던 그런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서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전 그 학생에게 얘기를 했어요. 매주 수요일에 오세요. 식사는 공짜로 드시고요. 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식사하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공부 다 끝나면 그때 돈 벌어서 다 갚으시면 되죠. 안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제가 지금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에휴, 저런. 제가 매번은 못 드려도 수요일엔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싸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수요일에 오셔야 해요. 전 시어머니가 농수산물 시장에 가는 날로 약속을 정해 학생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 학생은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그 학생과 저희만의 약속이 성사되었죠. 우리에겐 그냥 밥 한 끼 대접이었지만, 그 학생에겐 아마 정말 단 하루라도 밥을 마음 편하게 먹는 날이 될 것임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학생은 매번 수요일마다 와서 배고픔을 달랬어요. 약 3년이 지나고 그 학생은 예쁜 정장을 빼입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 오늘 변호사 시험 발표 났어요. 합격했습니다. 가장 큰 덕을 본 게 이 식당 때문에 아닌가 싶어서요. 감사해요,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매번 밥도 주시고 챙겨주시고 정말 고시 생활하면서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얻어먹은 돈은 다 갚지 못하지만 언젠가 언니한테 모든 걸 갚을 날이 올 거예요. 언니, 너무 감사드려요.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어머, 너무 축하해요. 이모들, 학생 변호사 시험 붙었대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도 종종 들려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꽃다발이라도 준비하는 건데. 그동안 공부하고 학비 버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정말 멋있네요. 축하해요. 그 학생은 변호사 시험이 붙었다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참 벅차오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하지만 한편으론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 학생이 부러웠고, 본인의 힘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이렇게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웠어요. 그렇게 그 학생과의 인연이 훈훈하게 끝나는 듯 했었죠. 하지만 그 학생과의 삶과는 반대로 제 인생은 점점 곤두박질 쳐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집에 정을 못 붙이는 남편과 아직까지도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고달팠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부동산에 가던 일이 있었는데 꼭 제가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증여세라도 아껴야지. 며느리한테 증여 있을 때가 제일 세금 절감이 된다고 하니 인감 챙겨라. 증여세라도 조금 내고 우리 상욱이한테 현금으로 다 해줘야지. 너 인감 하나 들고 나 따라오너라. 아유, 오늘은 부동산도 가고 이래저래 바쁘겠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지만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저에게 서류상 증여를 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투명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와 부동산 일을 마치고 나서 전 또다시 가게로 일을 하게 되었죠. 이상하게 몸에 문제는 없었지만 오래도록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제 할 일을 하며 지내게 된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도 어연 9년이나 되었고 이리저리 사랑받는 건 포기한 제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 마감을 하는데 돈이 안 맞는 거였죠. 네가 캐셔 보는데 돈이 안 맞는 게 말이 되는 거니? 너 이런 식으로 매번 현금 삥땅 친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옷 사입고 머리하고 그러겠어? 이상하다 있어.
그동안 몇 년째 삥땅 친 거야? 그런 식으로 뒷돈 챙겼니? 뭐라고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삥땅이라뇨. 그리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푼돈을 삥땅 치냐고요. 어떻게 알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삥땅 쳐서 적금 통장이라도 드러났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본데 없이 자라서 도둑질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카운터 일하면서 삥땅 안 치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한테 좋은 감정 있을 리도 없고, 안 그래?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랑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이제 하다하다 의심까지, 아니 누명까지 씌우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이 집안에서 저는 도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보다 더욱더 저를 질책하더라고요. 꼭 이걸 바라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간신히 붙잡고 있던 멘탈이 무너졌어요. 내가 돌았지. 이런 손버릇 나쁜 애랑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 몇 번째야? 은혜를 원수로 갚네. 오갈 데 없는 거 불쌍해서 결혼했더니 우리 집 재산을 뒤로 빼돌리려고 해? 너 같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뭐라고? 네가 지금 할 말이야 그게? 그래, 넌 결혼하자마자 그런 식이었어. 나야말로 돌았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고. 너 가방 한번 뒤엎어보자. 그럼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거사. 너 내가 이대로 못 넘어가. 엉큼해가지고 남의 가게돈을 빼돌려?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마자 제 가방을 뒤엎었고 정말 억울하게도 제 가방에선 현금 뭉치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했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두 차례 제 얼굴을 날리더라고요. 도둑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무서운 것?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래도 아니야? 이렇게 증거가 명명백백한데 이래도 아니라는 거야? 정신 차리게 혼나야지 이런 것은. 감히 은혜로 원수로 갚아? 어머, 내가 얘 정신 차리도록 할 테니까 고정하세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랑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 식당 이모님이 슬쩍 껴들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절 딸처럼 생각해 주었던 이모들이었기에 제가 이렇게 가게에서 당하고 있는 꼴을 보실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이모들이 해준 말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가게 이모들이 모두 똑같이 증언을 해주었는데 전 너무 억울해 눈물이 났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아까 상욱이 누나가 세대 가방에 뭘 잔뜩 넣는 것 같던데 그거 그 집 가족이 넣은 거 아니에요? 세댁이 그럴 리도 없고 내가 맨날 붙어서 일해서 아는데 세댁 그럴 사람 아니에요. 사장님도 아시면서 상욱이 너도 너무한다.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세댁을 의심해? 아무리 그래도 상욱이 너는 세댁 편을 들어줘야지. 참나. 오늘 나랑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댁 좀 그만 잡아요. 응? 참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약자를 괴롭혀 정말. 이모들이 뭘 알아요? 얘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삥땅 쳤을 수도 있지. 이런 건 조장이 잡아야 한다니까. 야, 너 이제 이혼 당할 줄 알아? 네가 슬쩍한 거 한두 푼 아닌 거 내가 다 아니까. 뭐 하나 이 집에서 건져나갈 생각하지 마. 알겠어? 이모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났고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9년이나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하는데 정말 남이 날 더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전 가게를 뛰쳐나왔고 남편도 저에게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았어요. 막상 가게에서 나오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을 때 우연히 그 학생을 만났는데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며 이 동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려 3년간 밥을 준 학생 말입니다. 반가움에 저에게 인사를 하는 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해서 받기만 한 것 같아 그래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 사들고 언니네 가게에 가던 중인데 언니 얘기 들으니 진짜 화가 다 나네요. 이렇게 착한 언니한테 그 못된 것들이. 언니, 제가 전 재산 손에 넣게 해드릴게요. 변호사 걱정 마세요. 제가 무료로 변호해 드릴 테니. 뻔뻔한 것들은 제대로 응징을 당해야 하지 않겠어요? 걱정 놓으세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무료 변론을 받겠어요. 너무 미안한데. 수임료 같은 건 받아야지. 아휴, 이리저리 민폐네 정말. 아니에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저 언니 아니었으면 밥도 못 먹고 시험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우리 잘해봐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증여한 건물들은 따로 뺏어오지 못할 거예요. 이미 증여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재산의 기여도가 누구한테 높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송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언니. 저 능력 있는 변호사고 언니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아주 못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전 그 학생네 집에 머물며 소송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이모님들이 많은 증언을 해주신다고 하였고,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한 이모님은 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게에 데리고 온 여자와 가까운 모습들을 사진 찍어 저에게 전송해 주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와 남편이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 다 같이 깔깔거리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절 내쫓으려고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저를 설득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속셈이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렇게 전 남편이 알지 못하게 소송 준비를 해 나가면서 모든 자료와 준비를 마친 뒤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시댁은 난리가 났고요. 네가 감히 이혼 소송을 걸어? 당장 취하하고 가게 나와. 너 그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이나 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이게 어디서 소송이야?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뭔데? 가뜩이나 없는 돈 날릴 생각 말고 당장 기어와. 노망나도 한참 노망났네. 지금 앞뒤가 분간이 안 되나 본데 아줌마가 나한테 증여해 준 거 내 거야. 그동안 나 부려먹은 위자료라 생각해. 이거랑 별개로 이혼 소송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걸었으니 그리 알아.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았니? 김상욱 외도 자료까지 다 나한테 있으니까 법원에서 만나. 다신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법원 말고는 알겠어요? 노망나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너 말 다 했어? 네가 감히 나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아우 기가 막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부동산은 내나 이거 사.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렇게 법적 분쟁이 이어졌어요. 남편의 외도 사진이 빼박이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건물들은 이미 본인 의사가 어떻게 됐든 저에게 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가져갈 수 없었는데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당해온 정신적 피해와 돈 한 푼 못 받고 수족처럼 일한 대가, 그리고 시댁의 언어 괴롭힘 등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이모님들이 증언해 주었기에 법적으로 제가 유리했죠.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고 계속 소송이 진행될수록 남편에겐 불리하게 돌아갔죠. 아마 남편과 시댁에선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당황하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재산은 저의 재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뺏어올 순 없었고 남편과의 재산 분할이 문제였는데 남편은 그동안 이모들의 증언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꼴랑 작은 지분만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줄 위자료도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할된 것이 그 돈이 그 돈이었죠. 내가 좀 양보할 테니까 일단 내가 너한테 증여한 건물들은 다 내놔. 그건 아니지 않니? 그거 현금화해서 상욱이 주려고 했던 건데 그거 증여세 아끼려고 너한테 해놓은 거 너도 알잖아. 그거는 다 돌려줘야지. 어디서 그걸 네가 꿀꺽하려고 해? 당신 의도가 어떻든 나랑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현금화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착각 마. 뭐? 야, 그게 다 앞에서 얼마인데 네가 그걸 꿀꺽 하려고 해? 너 제정신이냐? 애가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네. 그리고 그걸 네가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돼? 판결도 웃기지. 그거 그냥 우리 거잖아. 당장 돌려내, 알겠어? 너한테 줄 수 없으니. 도둑이라며. 제대로 도둑이 뭔지 보여줄게. 마음대로 해. 그 건물들은 다 내 거니까. 고마워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 건물 하나 해결도 안 하고 나한테 누명 씌웠니? 내가 마냥 천치 바보인 줄 알았어? 그제야 건물 걱정을 하는데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긴 공방이 끝이 났고 저희는 이혼을 하였어요. 남편이 명백한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그동안 시댁에서 일한 것도 시어머니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추후에 건물 때문에 항소를 하였지만 역시나 법원의 판결은 똑같았어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반도 안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주는 위자료 가격이나 마찬가지였죠. 남편과 시모는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묵은 채증이 내려가던지. 더불어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도 추후에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저 하나로 인해 그 집안은 모든 돈과 명예를 잃고 말았어요. 어찌나 고소하고 좋던지. 그리고 그 변호사 학생과 이모님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너 일부러 노린 거지? 아니, 내가 그 건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가져올 거니까 기대해. 알겠어? 내가 그 건물들 순순히 포기할 줄 알아? 너까지 끝한테 그 건물들 넘어가게 할 수 없다고. 그게 다 얼마짜리인데 네가 우리 집을 몰락시켜? 예, 지금 이럴 때니? 어쨌든 쟤 좀 달래서 건물들이라도 달래야지.
뭘 그렇게 욱해 욱하길? 제 성품이 모진 애가 아니니 좀 구슬려서 건물들 다시 찾아오자. 이러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안 그래? 예, 우리가 미안했다, 응? 아주 가지가지하네요. 그냥 한식당이나 하면서 평생 그 푼돈으로 살으셔. 그리고 이 모든 걸 내가 갖게 된 건 본인들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모든 걸 다 뺏겼을까 생각하시고. 당신들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하나같이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다니 이제서야 후회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봐 어디. 두고두고 말이지. 그래도 그 건물은 줘야지. 엄마가 너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증여세 아끼려고 그랬던 건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게 그것마저도 돈 아끼려고 그런 머리를 썼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달게 받아 그냥.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 이렇게 갚는다고 생각해. 그럼 억울할 것도 없잖아? 다신 엮이지 말자.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소굴들아. 전 그 길로 위자료를 받은 금액으로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를 구매했고 기사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식당에서 일한 경력으로 식당밥에 자신은 있었거든요. 제가 가게를 차리자 시어머니 한식당에서 일한 아주머니들을 스카우트 했어요. 아주머니들은 저를 위해 기꺼이 저희 가게로 와주셨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변호사 학생과도 인연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작은 베품의 결과가 이렇게 저에게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몰랐는데 이래서 사람은 늘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좋은 남편을 만나 새 출발도 했어요. 이제서야 안락한 가정도 꾸렸고 가게도 하고 제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초년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다 잊고 행복하게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저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글솜씨가 없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살 남자입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9살 된 아들과 아내가 저를 반겨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우리 가족은 알아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더니 많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아내도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안아주면서 그만 잊어버리라고 얘기했지만 워낙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아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하지 않고 괴로움을 참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된 이유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온 장모님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떻겠냐며 이것을 알려줘서 도움을 받아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긴 세월 동안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하찮게 대하셨던 장모님께서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셨어요. 장모님은 제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부터
대기업을 다니고 계신 형님과의 차별은 계속해서 해왔었지만 그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고 누구보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장모님의 마음을 저는 채워드릴 수 없었어요. 대기업과 일반 공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모의 뼈아픈 말들 들으면서도 그러려니 했는데 결국 저도 사람인지라 10년 동안 장모님의 차별에 지쳐버렸는지 처음으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말을 하지 않고 가슴으로 삭혔던 건 제 옆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건 아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나 하나 참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일 줄 알았는데 그건 미련한 짓이었더라고요. 오히려 제 속병만 키우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장모의 심기를 건들 정도로 쉬지 않고 말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장모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당황하셨네요. 장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10년 동안 꾸준한 모습 보여주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어쩜 이리 한결같으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러 와서 오자마자 집안에 손볼 곳은 제가 전부 다 수리해 드렸는데 고생했다는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먹는 걸로 사람 차별하는 게 제일 서러운데 어떻게 제 앞에서 형님에게는 보리굴비 발라주시고 저한테는 고추장 하나 툭 던져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님은 대기업 임원이고 저는 공장에서 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하시는 건가요?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데 오늘 장모님께서 하신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못 넘어가면 어쩔 건데? 머리는 아프면 몸이라도 고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배가 불렀구만. 고추장 건네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반찬 투정하고 있는 거야? 쌀밥은 눈에 안 보이나? 먹기 싫으면 나가서 일이나 더 하던지. 그러지 말고 앉아서 밥 먹지 그래. 얼굴 붉혀서 좋을 것 하나 없잖아. 장모님 성격 한두 번 맞춰드린 것도 아니면서 새삼스럽게 고추장만 줬다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조금 있다가 가족들 다 모이면 그때 제대로 된 식사하면 되잖아. 자네랑 나랑 겸상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가족이니까 같이 앉아 식사하는 거지. 밖에서는 꿈도 못 꿀 자리인 거 알지? 장모님이 생각해서 밥상 차려주셨으면 군말 하지 말고 후딱 밥 먹고 어두워지기 전에 마무리하고 들어와야 하지 않겠소? 집안에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구먼.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잖아. 나는 머리를 써야 하는 직업이라 휴식이 필요한 거라고. 불만 털어놓지 말고 그래도 생각해 주신 거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것도 장모님 사랑이고 관심인 거야. 형님은 장모님께서 밥숟가락에 얹어주신 보리굴비를 입에 털어넣으며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저를 막대하시는 형님의 행동 또한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네요. 장모님이 저를 무시하시는 순간부터 형님도 똑같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날 아내와 처형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던 터라 저희만 먼저 식사를 하게 된 건데 이런 식의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밥상은 똑같이 받았었는데 이젠 하다하다 먹는 걸로 차별을 두시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자며 하던 일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그날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장모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했고, 듣고 있던 아내도 기분이 나빴는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긴 어딜 가?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하던 일은 마무리 짓고 가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더 악화만 되는 거라고. 고추장 하나 던져줬으면 감사하게 받아먹으면 아무 일도 없을 상황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겠어? 자네는 지금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머리가 큰 모양이니 불만부터 터져 나오는 거지. 얘 혜영아, 너는 도대체 저놈이 뭐가 좋아서 결혼해서 사는 거야? 오늘 내가 큰 사이랑 얘기 좀 해봤는데 회사에 아직 결혼 못한 총각들이 많다던데 그 중에 하나 골라잡아 새 출발하면 안 되겠니? 네가 하도 같이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만 내가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니까. 사서 고생하고 있잖냐. 집안의 가장이 몸으로 고생하니까 이거 봐봐라. 너도 몸쓰는 일 하면서 먹고 살고 있잖아. 사람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하는 거야. 이혼하면 바로 선자리 잡아줄 수 있다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저놈 얼굴 보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고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엄마, 정말 너무해요. 결혼 허락하셨으면 그때부터 한 가족으로 받아준다는 건데 어떻게 10년 동안 엄마 사랑 받아보겠다고 불만 한번 털어놓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엄마는 제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지. 둘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시켜야 내가 소개해주는 남자랑 선을 볼 거 아니야. 형부는 그 입 좀 다무세요. 대기업 다니면 뭐해요? 인성이 바닥이신데 형부 때문에 저희 집안이 더 무너지는 거라고요. 아내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아내 또한 그동안 눌러 참아왔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집안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저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오는 동안 차 안에서 아내는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의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였지만 형님 또한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날 이후 인연 끊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길 바랬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장모님의 사랑 한번 받아보자고 정말 굳은 일 마다 않고 시키는 건 다 했었는데 정작 제가 받은 건 장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닌 고추장 한 숟가락이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됐다 싶었고 주말만 되면 저희는 여행을 다니면서 그동안 제대로 누리지 못한 행복을 맛보며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처갓댁과 인연을 끊게 되니 저는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고 있지만 속은 그게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동안 장모님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으셨고 형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형님은 보란듯이 잘 지내고 계신 모습을 문자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그런 걸 보게 되니 더욱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장모님과 형님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셨죠.
아내는 매주 변경되는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화가 끌어올랐는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어? 엄마는 나를 딸로 생각은 하신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여행이나 다니고 계신 거야? 어떤 상황이었는지 뻔히 알면서 언니는 이렇게 인연 끊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건데. 네가 싫다고 집을 뛰쳐나가 놓고 이렇게 전화 한 통하면 다야? 그날 너 나가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랑 둘이 땡볕에서 밭일 하는데 힘들어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어쩜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없니? 부부는 닮아간다더니 머리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건 둘 다 너무 똑같다.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왜 연락을 안 했겠어? 옆에 없어도 잘 살고 있잖아? 처형의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저도 처형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우리가 처가댁에서 나온 그날 처형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좋은 말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 동안 둘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더니 결국 아내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네요.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는 평생 가는데 모질게 대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제일이라 생각했고, 아내와 처형이 나눈 대화로 저희는 확실하게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마음을 완전히 접게 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모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끼리 주말에 시간을 내어 동해 바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려고 수산시장을 구경하며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제 눈에 장모님이 누군가와 걷고 계신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아내에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장모의 뒤를 쫓았는데 짧은 순간에 장모는 어디로 가셨는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처음 본 남자와 둘이서 걷고 계셨던 장모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았어요. 충격인 건 두 분이서 손까지 잡고 계셨고, 장모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행복한 여인의 얼굴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적은 연세도 아니시면서 장인어른을 놔두고 다른 남성에게 눈을 돌렸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죠. 설마 하는 마음에 저와 사이가 나쁘지 않으신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래, 김서방. 잘 지내고 있었나? 마음고생이 심하지? 늙어갈수록 어째 집사람 성격이 더 고약해지는지 몰라. 분명 좋은 날이 올 걸세. 그렇잖아도 내가 뒤에서 좋은 말 많이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나는 언제나 김서방 편인 거 알지?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오늘 바람 쐬러 나오셨어요? 다름 아니라 제가 오늘 가족여행을 왔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을 여기서 뵌 것 같아서요. 친지분들과 함께 온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제가 본 게 맞나요? 자네 내가 보고 싶긴 한가 보구먼. 나는 오늘 계속해서 집에 있었네. 집사람이 놀러갔지. 동네에 친한 사람 몇 명 알고 있는데 같이 바닷가로 바람 쐬러 간다고 며칠 전부터 말하긴 했었지. 여긴 별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네. 저번에 있었던 일은
너무 상처받지 말고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야. 하루 이틀 살아갈 거 아니잖아. 조만간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장인어른은 장모가 바람을 피우고 계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어요. 장인어른의 손이 아닌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다른 사랑을 갈구하신다는 게 너무 끔찍했었죠. 그동안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인간 취급도 안 해주시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은 저를 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셨고 아들처럼 진심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모의 행동을 더욱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수산시장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더 이상 장모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네요. 결국 그날 잠깐 스쳐 지나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펜션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인연 끄는 거 모른 척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밝혀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호랑이 굴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뭐라고? 우리가 왜 부모님을 찾아뵈야 하는 건데?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야?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 제정신 맞는 거지? 엄마 얘기만 해도 치를 떨던 사람이 다가오는 주말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얼굴 뵈러 가고 싶지 않아.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인사드리러 가자 하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나도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수산시장에서 구경하고 저녁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고 있었잖아. 그때 내 눈에 장모님을 봤었거든. 그런데 장인어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계셨어. 둘이 손까지 잡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시더라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엄마가 아빠 몰래 바람 피고 계시다는 거야? 그럼 바로 전화해서 바로 잡아야지. 나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 그런데 내가 본 게 확실한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되겠어. 만약에 내 두 눈으로 본 게 확실하다면 나는 절대 장모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아내는 장모가 바람을 피우고 계시는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아내는 저보다 더 심하게 다가왔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아내도 제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주었고 돌아오는 주말에 처가댁에 다시 들어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장모가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인연 끊겠다며 소리치더구먼. 왜 온 거야?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거니? 하지만 이거 어쩌니? 나는 정작 아직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여기까지 찾아온 애들한테 꼭 그런 식의 모진 말을 늘어놓아야 되겠어? 제발 나이값 좀 하라고.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더욱더 안 좋은 상황만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이 미련해? 언제부터 내 일에 참견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은 좀 빠져 있어. 내 인생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겨우 데리고 사는 건데 감사한 줄 알아야지. 한 번만 더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당신 말고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릴 거야. 알겠어? 그 나이 먹고 남자가 있긴 하고 해볼 테면 어디 해봐. 그리고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 여태까지 벌어모은 돈 전부 다 받아먹기만 했으면서 감히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쳐? 당신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먼. 그만들 좀 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화 좀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어요. 오래간만에 저희랑 좋은 데 가서 외식이나 하면서 안 좋았던 감정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험악해지는 분위기를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고 장모는 외식하러 가자는 말에 어느 정도 기분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니 장모는 자기가 한 행동이 잘한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죠. 그렇게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장모의 긴장을 풀어드렸고 술 몇 잔 들어가다 보니 어느새 장모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불만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자네를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줄 아나? 제일 큰 영향을 준 건 능력이 부족해서야. 큰 사이는 대기업 임원이나 됐는데 자네는 고작 과장 자리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딸이 나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겠어? 큰딸은 맨날 놀고 먹으면서 좋은 곳만 가는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는 매일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엄마, 이 사람은 일하지 말라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제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의 좋은 모습도 얼마나 많은데 꼭 그렇게 마음을 들쑤셔야 속이 편하세요? 이렇게 해서 엄마가 얻으시는 게 도대체 뭔데요? 결국 분위기 심각해지고 언성 높여 싸우면 인연 끊는 것밖엔 없다고요. 엄마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아온 지 10년 됐고 엄마도 알고 지내신 지 10년이에요. 그럼 서로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어떤 성격인지 다 알고 있는데 안 좋은 마음 키워봤자 나중에 후회하는 일만 남게 되는 거라고요. 아내는 진심으로 장모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장모와 아내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고 장모님은 술이 좀 과하셨는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 아내가 장모님의 핸드폰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낸 뒤 만취가 된 장모님을 집에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돌아오는 주말에 또 얼굴 보자고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장모님의 핸드폰을 서둘러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워낙 성격이 급하신 분이라 핸드폰 비밀번호는 설정해 두지 않으셨는데 한참 동안 살펴봐도 딱히 발견될 만한 증거물은 찾지 못했고 제가 그때 수산시장에서 본 장모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던 그 순간 장모님의 핸드폰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제가 허락을 해야 통화가 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였어요.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장모님의 이름을 부르시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잠이 오질 않는데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저녁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내 감정을 더 이상 숨기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 시간에 전화했는데 괜찮은 거지?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어려운 것 하나 없어. 당신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 힘들다며. 그럼 나랑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건데 무슨 고민이 더 필요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때는 서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 내가 뒤에서 다 해결해 줄 테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보자. 우리한테도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당신 아들 기다리게 만들 건데?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당신 아들이 겪었던 아픔 그 누구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옆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거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저번에 우리 바닷가에 여행 갔을 때 내 아들과 함께 시간 보내줬잖아. 그때가 너무 좋았는지 집에 와서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때의 시간을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의 아픔은 주지 않을 거지? 이제 그 집은 정리하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당신 그때 우리 아들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간 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였잖아. 나는 가난했었고 그 사람은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 재산은 내가 더 많다고. 평생 누리면서 살게 해줄 테니까 내 아들 소원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네. 그게 내 평생 꿈이야. 통화가 시작되는 동시에 아내는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장모의 과거에 저와 아내는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분은 마지막으로 약속 장소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아무 말이 없자 기다리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 버려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핸드폰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고 최근 전화 목록을 다시 보니 전부 다 수신자 부담 전화 목록이었습니다. 저희는 콜센터 같은 전화번호인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콜렉트 콜이라는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계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희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장모님의 과거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정말 전화로 말했던 장소와 위치에서 장모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인 옆에는 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수산시장에서 봤던 건 바람 피우고 있던 남자가 장모님의 아들이었네요. 저희는 결국 그분들 앞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아내가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잠깐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내가 장모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며 그 사람들을 처가댁으로 안내했어요. 그건 저와 상의하지 않았던 돌발 행동이었죠. 화가 많이 난 듯한 얼굴인 걸 알 수 있었지만 침착하게 아내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장모님은 이 사실들을 숨겨왔었기 때문에
용서해드리기는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처갓댁에 도착을 하니 차에서 내린 저희를 발견하자마자 장모는 잃어버린 핸드폰의 행방을 물어보기 시작하셨고 얼굴 표정은 당황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를 따라오던 차에서 장모님의 과거의 남자와 아들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은 누구고? 못 보던 분들인데? 차 사고라도 난 거야? 엄마, 지금 어딜 도망가시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이분들, 엄마가 아빠 만나기 전에 먼저 가족을 꾸리며 살고 계셨던 분들이셨어요. 아빠가 재산이 많았다는 이유 하나로 본 남편을 버리고 아빠한테 간 거라고요. 애까지 가졌으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저희한테 막대하셨어요? 엄마는 어떻게 한평생 저희를 힘들게만 하시는 거예요? 아빠, 이게 어제 저분이 엄마한테 전화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충격을 많이 받으신 장인어른께서 비틀거리시더니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모의 잘못된 선택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이런 사실에 분노하신 장인어른께서 장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그동안 갖은 수모를 다 당했던 걸 생각하니 저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셨고 그 사람들과 살림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줄 아셨던 장모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얼굴조차 뵙고 싶지 않았지만 이유를 들어보니 그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거짓이었고 장모의 아들은 술과 노름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남편분이 이런 현실들이 전부 장모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분노한 마음에 계획한 거였고 남은 인생 자기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결국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셨지만 매일 눈물로 후회를 하고 계시다며 저희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알아서 헤쳐나가시라며 아내는 문을 닫아버렸네요.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정말 장모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용서해달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장인어른께선 차라리 잘 됐다며 언젠가 벌 받을 줄 알았다고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저희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장모님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번에 친구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제 눈앞에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간녀의 최후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사건이 터진 건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려고 혹시 주머니에 빼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살펴보고 있던 그때 무언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건이 눈에 띄길래
허리를 숙여 주었는데 작은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반지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맞지 않았어요. 왜 반지가 남편 옷방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한테 다가가 물어보려고 옷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TV만 틀어놓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무언가 잡음이 들리길래 별 생각 없이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던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제 귀로 꽂히고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당신이 말한 것도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반지를 찾았다면 분명 성격상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주웠다고 대충 둘러댔을 텐데 보석함에도 없는 걸로 봐선 그 사람도 반지를 찾은 것 같진 않아. 나한테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끼고 있었어야지. 손을 씻는다고 그 반지를 하필 정장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해? 꽤 비싼 돈 주고 샀던 반지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하나 사줄게. 일단 그 사람 옷방에서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에서 괜히 보석감 뒤지고 있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주말인데 나는 당신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이따가 친구가 술 한잔 하고 싶어 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핑계 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 나야 당연히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지. 이따가 저녁에 만난 김에 커플 반지나 다시 보러 가면 되겠다. 결혼 8년 차였지만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거실 방문을 열고 급하게 나오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진 남편을 노려보고 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길래 반지를 쥐고 있던 손을 주먹을 쥐고 남편의 얼굴을 향해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예고도 없이 내 얼굴에 손을 대면 어떡해? 네가 다 나가는 줄 알았잖아. 여자가 무슨 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래?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좀 전에 통화했던 여자와 함께 맞췄던 커플 반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이거 찾겠다고 내 보석함까지 뒤져? 그리고 뭐라고?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언제부터였어? 그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게 언제부터였냐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애틋한 사이였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대? 엄청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중생활을 했냐고. 내 8년의 시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왜 말을 못해?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서 당황했니? 그 반지는 말 그대로 커플 반지야. 그냥 연애만 하는 사이라고. 그 이상도 아니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여자라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의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냥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들은 원래 딴주머니 하나씩은 다 차고 있어. 그래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일탈도 필요한 법이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요소는 분명 필요한 거고, 나는 그걸 실행에 옮겼을 뿐이야. 맨날 김치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 가끔 기분 전환 겸 외식도 하잖아. 그것처럼 나 또한 당신한테 얻지 못하는 걸 그 여자한테 채우고 있는 거야. 가정은 깨고 싶지 않고 새로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걸리지 않았던 거야. 나는 원래 철저한 사람이거든. 그럼 나랑 결혼하고 그 여자랑 8년의 시간 동안 따로 연애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야? 5살 된 당신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무슨 연애를 8년이나 만나? 그건 결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8년 동안 수도 없는 여자들과 만나왔었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은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와는 꽤 잘 맞아서 제일 오래 만나긴 했네. 한 3년 정도 됐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생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당신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잖아. 방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꿈 꿨다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내가 좀 더 당신한테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좀 더 사랑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무너뜨리지 말자. 행복을 유지하는 건 별거 없어. 알아도 모르는 척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혼해봤자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민준이가 우리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 믿어. 알지? 남편은 이기적인 것도 모자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혼을 하면 제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밀치고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잠깐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거였죠. 그날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서 아이한테 아픔을 주지 말라며 이런 와중에 상간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가기 위해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남편에게 그녀에게 가는 순간 무조건 이혼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상당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엄청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모가 저와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부르셔서 만나게 됐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는 게 아닌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죠. 네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이혼까지 하면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니? 자식을 봐서라도 네가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 없다니까. 지금의 아픔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 나도 며느리 너처럼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지.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지금의 상황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테고 그 사이 민준이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내 아들도 며느리 네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은 바람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원래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남자는 되고 왜 여자는 안 되죠?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깨버린 아빠가 민준이한테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저는 이혼 진행할 거고 그 사람과는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남편은 양가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가는데도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이는 행동에서는 조금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8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상간녀를 찾아내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 참,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먼저 꼬신 게 저놈이라고.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저놈만 아니었어도 이미 나는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야. 피해자는 오히려 나라고. 남자 하나 간수 못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쪽이 헛바람 들지 않게 울타리 안에 잘 데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쪽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건 생각 안 해봤지? 남자들이 왜 밖으로 도는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딱 봐도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람 피우게 처신할 것 같구만. 누구한테 소송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면 그쪽 남편한테 받아내든지 하라고. 아예 온 동네 떠들고 다니지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8년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다고.
죄다 소문 퍼뜨리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있어. 나는 위자료 절대로 못 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누가 더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3년씩이나 만났는지 정말 한심하네. 너도 그놈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니까 허리가 휠 때까지 뽑아 먹으려고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상간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남의 남자 등쳐먹다 세상 하직하겠지. 상간녀는 제 삶을 끝까지 쫓아와 무너뜨리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낸 다음 그렇게 2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우울증도 같이 오고 말았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였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겪은 아픔들이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골마가게 되자 친구는 기분 전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나길 원하길래 오래간만에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친구는 지나간 과거는 최대한 빨리 떨쳐내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가 위로주를 사겠다며 고급 일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친구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신경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옆칸에서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한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던 순간 아주 잠깐 잊고 있었던 목소리의 여자가 누군지 떠오르게 되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투가 상간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옆칸에서 화기애애한 목소리가 들리는 상견례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문틈 사이로 상견례장 안에 사람들을 확인해 본 순간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던 상간녀가 눈웃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바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견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의 가정을 파투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제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상견례 중이던 상간녀의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볼일을 보러 들어가신 사이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볼일을 마친 상간녀의 시모가 세면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손을 씻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분의 옆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놀라면서 물건을 줍기 시작하자 그분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같이 주워 주셨어요. 저는 그 사이 저와 투명 케이스까지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의 핸드폰을 제 걸로 바꿔치기 했고
가방에 물건을 다 주워주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드폰을 들고 다시 상견례 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결혼을 준비하려는 상간녀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전화를 가져가신 상간녀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장 안에서 제 전화를 조용하게 받으신 그분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속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부탁했어요. 그분은 핸드폰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 핸드폰에 들어있던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그분이 제 말에 움직일 수 있도록 영상을 확인하시면 핸드폰을 돌려드리겠다고 유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그분은 핸드폰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켰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확인했는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득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태우 씨랑은 연애가 적합한 것 같아. 그리고 태우 씨는 이미 결혼 한번 해봤잖아.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랑 만날 거야. 태우 씨 말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있었는데 조만간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만약 결혼하게 되면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만남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태우 씨 와이프가 우리 사이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나와도 괜찮겠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할 게 뻔한데 굳이 힘들게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 반지 찾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 능력이 상당히 괜찮나 봐. 당신이 결혼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은 집안 같은데 당신은 평소에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 어떤 집안이길래 결혼 얘기까지 발전한 거야? 부유한 집안들일수록 감시가 심해서 자유도 많이 뺏길 텐데 괜찮겠어? 여러모로 걱정되네. 놀라지 마. 판검사 집안이야.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을 거 아니야. 태우 씨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좋게 얘기해서 뒤에서 전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겠어? 이번에 제대로 물은 만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집안들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여자를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꼬리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 상견례장에서 울려 퍼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상당히 놀란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봐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있던 거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죠. 상간녀의 시모는 제 핸드폰에 있던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게 되었고 잠시 뒤 상견례장 안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판검사 집안 사람들은 상간녀의 대범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상간녀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서 지금은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위기에 몰린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간 일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세요. 형욱 씨가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봐선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냥 덮어달라고?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인 줄 알아? 내 아들이 너를 하도 좋아해서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인간성은 좋은 것 같아 딱딱한 우리 집안 분위기를 풀어줄 정도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주려 했는데 내 아들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성격 어디 갈 것 같니? 어쩐지 남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만. 그 많은 꼬리를 숨기려 해봤자 결국 도로 나오게 될 테고 우리 집안도 영상에 나오는 집안처럼 초토화가 됐겠지. 아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니까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들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법조인을 상대로 지금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자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말이 돼?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어머니, 저 집안 사람들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저희 이만 그만 나가시죠. 상견례장의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판검사 집안의 시모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저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 주셨네요. 저는 그분께 핸드폰을 돌려드린 뒤 제 핸드폰도 돌려받았습니다. 뒤이어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검사 집안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얼굴에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이셨네요. 더러운 게 어딜 달려드냐며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셨고 법으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할 거라며 상간녀에게 큰 소리 친 뒤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던 제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상간녀 집안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될까봐 밖으로 나온 저보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기길 원하길래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판검사 집안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시더니 상간녀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받게 되기라도 한다면 전화 달라며 상간녀의 집안에 더 큰 피해를 주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한 집안의 인생을 살렸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상간녀 집안은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하려다가 사기죄로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되자 저에게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일로 인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저는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가정을 파기한 상간녀가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른 집안의 여자를 건드렸다가 그 집안 남편한테 걸려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불행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